이 강의 제목이 통일시대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지금 참 수강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네, 네, 네. 그런 걸로 봐서 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학생들은 제가 안면인식 장애가 좀 있어서 나이를 판별하기는 좀 어려운데 남학생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저희 큰애가 고2거든요. 남자애고. 근데 걔보다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걔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수준이 대충 동일하면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1학년생도 있는 것 같고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3, 4학년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뉴스에 얼마 전까지 많이 났잖아요, 이런 표현이. 그죠? 근데 그냥 이거를 저도 뒤에서 뭐 잠깐 제 소개를 하겠지만, 저도 기자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뉴스, 특히나 북한 관련된 뉴스는 매일매일 보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도 보고요, 노동신문도 보고 하는데, 이 북중러 삼각연대라는 표현을 앞서서 이제 여 교수님께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진짜로 그런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매체에서 모두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관련된 뉴스를 보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지성인으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할 게 아니고, 저게 진짜 저래? 진짜 저럴까? 관련된 뉴스를 이해하시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뭐 외부인이 와서 하는 특강이지만 뭐라도 하나 남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잡았고,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은 아마 이런 부분들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 혹시 여기 수업 듣는 분 중에 공대에 재학하고 있다는 분이 계신가요? 있어요? 끄떡끄떡하네. 있네. 그래요, 화이팅 하시고요. 학부는 공대를 나왔고요. 학부 마치고 미쳐서 북한 공부를 하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석박사과정 다니는 동안 사이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근무를 했었는데, 그 근무가 그냥 뭐 가서 근무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통일부에서 근무할 때는, 여러분 나이가 판별이 잘 안 되는데 대체로 2000년대 초중반생들이시죠. 그죠? 그래야 이 자리에 대충 앉아 계시겠죠. 25년이니까.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 할 때 통일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2000년생이라고 쳐도 7살? 뭐 이럴 때겠죠. 근데 저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김정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았고 굉장히 큰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민간인으로서 통일부 내에서 근무하면서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본 게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요. 연합뉴스 북한부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저 인간이 뭐 하던 인간인데 앞에 와서 떠들고 있나 궁금해서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는데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뉴스란에 가면 엄청 많이 뜬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연합뉴스 다닐 때 기사 쓴 게 많아서 많이 뜬다. 그러니까 검색은 하지 마시라.
당시에는 2011년 말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막 최고 지도자로 집권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뒤에는 뭐 이런 저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남북관계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주제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이런 건 나중에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서는 대체로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론 비스무리하게 해서 최근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어떤 동향이 있는지 여러분들 대체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북중 관계가 회복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그런 거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북중러 삼각연대라는 표현이 있고 그걸 강화하는 게 최근 동향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짜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안 보셨나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한 열흘 전에 뉴스만 틀면 나왔던 사진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한 열병식이라는 걸 오밤중에 했습니다. 그때 거의 제일 끝에 나온 화성 20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은 걸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입니다. 얘가 발사관이고요. 얘는 차량이고 이 안에 그 미사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공개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요때 저희 북한의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는데 요때 요렇게 요 사진도 아마 잠깐 보셨을 겁니다. 요 사진을 저렇게 제가 친절하게 동그라미도 쳐드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설명을 해놨잖아요. 가운데가 이제 김정은이 있고요. 김정은 오른쪽으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중국 의전 서열 2위입니다. 시진핑 주석 다음이죠. 시진핑이 못 왔으니까 대신 온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왼쪽 건너 편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고 러시아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음 가는 2인자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넘버 2가 다 온 거예요. 북한의 노동당 80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사이엔 누굴까요? 그 사이는 누굴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제가 여 교수님께 플러스 점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저기 점선으로 해놓고 물음표 쳐놓은 사람. 한국에도 왔었어요. 이거 가기 전에 8월인가 9월에 왔었어요. 그리고 아마 10월 말에도 올걸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 대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인 또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김정은 바로 왼쪽에 섰습니다. 이 얘기는 저 노동당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식이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삼각 관계가 강화된다 뭐 이런 데만 우리의 초점은 그거니까 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뿐만 아니고 저 행사에 열병식에는 안 갔지만 라오스 주석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도 가 있었고요. 저게 저 삼국 관계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였다. 북한이 그런 걸 일부러 의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렇게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삼각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10월 10일보다 약 한 달 전쯤 열린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가보신 분? 가봤어? 멀리서 봤어요? 들어가 보진 못했고요.
저기 뭐 들어가고 말고 하는 데는 아니에요. 탁 트여 있어서 저도 그냥 앞에까지만 가봤어요. 지하철 출구 밖에 나가서 좀 접근하려니까 출입이 너무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봤으니까 됐다 가자 이러고 왔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천안문 광장의 망루에 올라가 있는 3명의 사진입니다. 한 달 전엔 이렇게 북중러 3개국 대장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당연히 주재 측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었고요. 이 국가주석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왼쪽은 3등이고 내가 1등,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 이런 식이 되는 건데 2등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 있죠. 그리고 왼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요게 아마도 북중러 3국 연대 혹은 그 연대 강화를 얘기하는 비교적 최근 들어서 나타난 가장 상징적인 사진 중에 하나고 요게 그 다음 사진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진짜 셋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뒤에 드릴 말씀은 그건 아니다. 이 북중러 3국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9월 3일 날 중국이 전승 80주년이라는 행사를 개최했고 거기에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나오게 됐고 그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6년 만에 중국에 간 거였습니다. 2019년 뒤로 6년 만에 간 거고 그런 면에서 북중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었느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사실 그렇게 큰 관계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9년 말에 뭐가 터졌죠? 전 세계를 휩쓴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북한은 2020년 봄에 문을 닫아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외에 나가 있던 북한 사람들도 기간 지나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냥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극복한 축에 끼는데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잘 극복한 축에 끼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여름부터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아직도 다 연 건 아닙니다. 원래 북한이 문을 그렇게 잘 여는 나라는 아니지만 더 그렇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3년 여름까지는 사실 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도 관계가 없었고 중국과도 관계가 없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빼고요. 북중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려면 2023년 여름부터 앞서서 요 열병식 전까지 중국 전승 80주년 행사 전까지 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여름에 1953년 7월 27일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여름부터 7월에 북한에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합니다. 그때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들이 참석을 해요. 참석하고 그 뒤로 중국 고위층은 잘 안 가고요. 러시아 고위층이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북한을.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합니다. 거의 뭐 하루도 안 되게 24시간도 안 되게 방북해서 김정은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동맹조약,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뒤에 2024년 10월부터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편을 들기 위해서 러시아로 파병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만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돼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되게 멀어진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교역량을 보면 고위층은 그럴 수 있어요. 교역량을 보면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는 우리 경제 전체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내수가 작기 때문에. 그죠?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북한은 내수가 대부분이고요.
수출입하는 게 별로 없어요. 북한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경제 전체에서 수출입,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사실상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게 몇 프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한 수출입 통계 자체가 숫자가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기도 어렵고. 하지만 북한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수출입의 비중이 굉장히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수출입의 비중 대부분이 코로나 전까지 중국에 의존돼 있었습니다. 거의 중국 교역에서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8% 정도 됐었습니다. 거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 가운데 뚝 떨어진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입니다.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통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이 북한이랑 무역을 하면 중국이 발표한 자료 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 박스 시작하는 이 부분이 2023년 7월이거든요. 이때부터 쭉쭉쭉 올라가고 이건 계절적인 요인이고요. 2개월 단위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 끝에 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 여름 이후부터 한 2년 정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고위층의 인적 교류는 사실상 없었지만 경제적인 관계는 뭐 그냥저냥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 대로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서 회복하는 국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대외 교역 전체에서 중국이 98% 차지하고 러시아는 2% 중에 일부를 차지해요. 그 얘기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고위층이 아무리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해도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쁘진 않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저 2장의 북중 관계 회복 뒤에 물음표가 붙은 이유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뭐가 나빴던 상황이 좋게 변해야 회복하는 거잖아요. 나쁘질 않았는데 뭘 회복을 해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서 2023년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한 2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북중 관계를 대체했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량이 아무리 늘어도 2% 안에서 움직이는 거 많아도 북한 대외 교역 전체에서 10%가 안 됩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 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러시아의 파병을 뭐 10,000명, 20,000명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주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은 많은데 아직까지 물증이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거 말고 뭐 방사포탄을 보냈네, 뭐 미사일을 보냈네 말들은 많은데 구체적인 물증이 잡힌 건 우크라이나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이나 포탄의 파편에서 한글이 발견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보낼 때는 몰랐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고 그 안에 포탄을 실으면 몇 개 정도 들어가고 150만 발이 들어가고 미사일을 실으면 몇 개 정도 가고 뭐 이 정도만 추정할 수 있었지 실제로 보냈는지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거 보고 알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러시아가 뭘 줬을까? 러시아가 줄 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러시아 경제 상황은 내부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수출하던 거 못하고 내수해서 다 쓰니까. 근데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리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북한하고만 잘 지내면 러시아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 80주년 행사 때 아마 뉴스에서 그거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못 가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죠. 근데 푸틴 대통령을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야, 나 좀 이따 김정은 만날 건데 니네 전해줄 말 없어? 라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한국에도 러시아가 관심이 매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러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군사기술적인 지원을 북한한테 러시아가 그렇게 파병해줬다고 무분별하게 할까? 의심이 좀 되는 대목이고요. 돈을 북한이 얼마를 벌었네, 파병의 대가로. 한 사람 월급이 2,000불이니까 2,000불 곱하기 몇 명 해가지고 몇 개월 해서 이렇게 몇십억 달러를 벌었네. 다 뻥입니다. 다 뻥. 그냥 연구자들이 계산하기 좋게 퉁쳐서 계산하는 거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러시아가 북한에 줄 달러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는 루블화를 찍으니까 루블화는 많죠. 북한이 루블화를 원할까요? 그 루블화 갖다 뭐 하겠어요? 러시아하고 거래하는데 아니면 쓸 데가 없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도 달러입니다. 러시아가 줄 게 별로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러 관계가 밀착된 건 맞으니까 사람도 보내고 죽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 회복을 얘기할 정도로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북중 관계 봤으니까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뒤에 물음표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문입니다. 진짜 강화된 게 맞아? 라고. 그 앞서 보셨던 이 두 장의 사진이 66년 만에 새 나라 대빵이, 특히나 이 사진이 66년 만에 새 나라 대장이 한자리에 선 거라고 합니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밝힌 66년 전의 사진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요 아저씨가 모택동, 당시에 중국 대장인 모택동 주석이고요. 요 사람이 당시에 소련 대장인 후르시초프 서기장입니다. 김일성은 당시에 여기 서 있었습니다. 66년이면 59년이잖아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59년이고 비슷한 행사였는데 여기 서 있습니다. 옆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얼굴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모택동 오른쪽에 상성입니다. 왼쪽이 후르시초프니까. 소련 대장보다 상석에 쓴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베트남 대장이에요. 호치민, 베트남 공산당 주석입니다. 김일성은 요 자리에 있긴 했는데 한 10명 중에 이 끄트마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66년 만에 한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이 다르죠. 실제 사진을 보면. 아이고. 삼각연대가 강화되려면 세 나라의 공통점이 필요하겠죠. 뭐가 맞아야 뭘 할 거잖아요. 흔히 언론에선 반미, 미국에 대항하는 걸로 연대를 강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따져봅시다. 지성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따지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중국은 모든 측면에서 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까지. 물론 경제는 이제 많이 거의 비슷하고 정치는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고 군사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해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미국 국무장관하고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통화했다면서요. 트럼프하고 푸틴 만나는 것 때문에.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항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그런 관계죠. 트럼프도 푸틴이랑 친하다, 잘 지낸다, 잘 지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랑 경제관계는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과 대립하는 거죠. 그럼 이 셋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에 대립하는 것을 좀 뜯어놓고 보면 그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반미를 기치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이 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썩 와닿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체가 있나를 조금 더 따져 보십시다. 북중러 3국이 연대한다는 실체와 관련해선 대표적으로 경제하고 외교 측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9월 3일 전승 80주년을 행사하기 전에 중국 베이징 밑에 있는 천진, 텐진이란 도시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사진입니다. 저기에 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오란 얘기를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 이거는 2025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사진입니다. 브릭스가 옛날에는 S가 소문자였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커졌습니다. 대문자로. 브릭스가 뭐 어느 나라들 앞머리를 딴 건지는 알고 계시죠?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입니다. I는 인도입니다. C는 차이나 중국입니다. 소문자에다 대문자로 변한 S는 어디일까요? 그렇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총 10개국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보면 한 10명 될 겁니다. 여기에도 북한은 초청을 받거나 가본 적이 없습니다.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가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는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체 혹은 회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가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여기 못 가느냐, 안 가고 못 가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북한만큼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들이 여기는 안 가도 여기는 가요. 상하이 협력기구에는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오란 소리도 안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연대하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긴밀합니다. 근데 북한이 저 판에 끼지는 않는다. 다음은 군사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군사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해 바다 저 위에서도 하고요. 러시아 해역 앞에서도 하고요. 몽골 사막에서도 하고요. 중국에서도 하고 러시아에서도 하고 얼마 전에 뭐 유럽 지역에 있는 어디 무슨 북해인지 흑해인지 거기서도 했다고 하고요. 많이 합니다. 북한 군사력 세다면서요. 여기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합동군사훈련에 몽골도 가끔 끼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가끔 끼는데 북한은 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그러면 과연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그 무엇에 북한이 끼지 않는데 북중러 삼각연대라는 말이 과연 성립하는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것과 요것이 아마도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뜯어놓고 보면 아까 여 교수님도 한미일 3개국 대 북중러 3개국이 마치 대립하고 대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자관계를 뜯어보자는 거예요. 위에는 한미일이고요. 아래는 북중러입니다. 뜯어보면 아다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얘를 하나로 놓고 얘에 대한 입장을 뜯어보면 아다리가 맞아요? 안 맞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다 그냥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고 경쟁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중국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은 이렇지만 일본도 이렇죠. 세 나라가 이해관계가 공통적으로 걸리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세 나라가 갖고 있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죠? 또 이렇게 묶어서 봅시다. 북중러 하나로 묶었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고. 한국에 대해서 북중러의 입장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일본에 대해서 북중러가 갖고 있는 입장이 똑같아요? 달라요. 엮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3대 3으로 편먹고 하는 게 될까요? 저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는 게 제가 가진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약간 북중러 3국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연관된 얘기니까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저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하하하 좋다 라고 했다고 하죠. 저 얘기는 북미 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전환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한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속된 말로 추파를 던지는 거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적인 계기가 이게 될 가능성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트럼프가 2018년 19년 여름에 했던 것처럼 비행기 타고 오면서 트위터 날리면 김정은이 그거 보고 판문점에 쪼로록 나와서 기다리다가 둘이 악수하고 회담하고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할 가능성? 근데 이거 관련해서 엊그저께 국정감사에 나왔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지금 현재 주미대사는 관련된 동향이 포착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볼 일이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해줄 수 있다. 미국만이 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빼놓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하고 입장은 좀 다르지만 한국이나 혹은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조용히 잘 지내기를 원해요. 얘네도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은 나쁘게 지내는데 좋게 바꿀 수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해줄 의향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거의 6개월 다 돼가죠. 그죠? 6개월 다 돼가는데 중국 대사 얼마 전에 갔어요. 러시아 대사는 아직 임명도 안 한 것 같고 가지도 않은 것 같고. 미국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미국이 전부는 아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때 시진핑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진핑 만나서는 남북관계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오로지 트럼프가 트위터 날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제가 국책연구기관이란 곳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된 말로 저희 사장님이 인양반이시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아저씨였고 사장님이 하시는 거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사장님 더 잘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좋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꽤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에이펙 계기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활약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북중로 삼각연대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성인이시니까 그냥 무비포환적으로 수용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생뚱맞은 표현이나 계속 이렇게 주입식으로 강조하는 표현 같은 거 보실 때 그런 걸 마주하시면 좀 따져봐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져봐서도 그 표현이 맞으면 그 표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조금 따져봤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게 아마 지성인의 역할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저한테 주어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40분은 거의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